네. 아, 코로나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산세가 잡혔다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대한감염의학회 미디어 소통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000명대 막 넘다가 다행히 이번에 오늘 확인된 건 800명대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네, 800명이면 1000명보다는 좀 적어 보이는 면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숫자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지금 환자가 여전히 잘 줄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상태가 정점이고 이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네. 하루하루의 변동은 좀 있겠지만 아마도 적어도 한 2, 3월까지는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수치들을 2, 3월까지는 계속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검사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확진율이라든가 아니면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이 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 시간에 따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전에 비해서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만 해도 한 1.5를 넘어서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1.02 이 정도까지 낮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 여전히 1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크다면 그 유행의 규모는 계속 작아지지 못하고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계속 커져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숫자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양성률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환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퍼져 있는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될 텐데 네. 검사 숫자에 따라서 일관 변동이 좀 크기는 한데 지금 한 2%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8월 정도에는 1%대 그 아래로 내려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환자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망자 숫자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절대적인 환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인 환자 숫자가 많으니까 사망하는 환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은 올해 초에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행 때하고 비교해 보면 예. 전체 환자의 치명률은 그때보다는 좀 낮아진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워낙 환자 발생이 많기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또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증상이 생기면 바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중증으로 진행하고 사망하고 이런 경과를 밟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망하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적어도 2, 3주 전에 환자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속 환자 발생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걱정하는 거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많으니까 그 환자분들이 병원이나 요양기관 같은 곳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곳에는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망자를 많이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네. 한동안은 집단 감염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지만 감염돼서 확진받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50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네, 사실 구치소, 교도소 또는 아주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서 장기간 모여 있는 공간이라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런 공간에 어떤 환자가 인지되지 않은 상태로 유입이 되면 그리고 그 인지되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면 밀집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니까 한 환자가 계속 이제 지수로 증가하면서 환자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예. 지금 보면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적어도 첫 환자가 유입되고 나서 인지되지 않은 상태로 꽤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 모든 환자분들이 다 무증상이었지는 않았을 텐데 적어도 네. 초기 환자분들이 그렇다면 증상이 발생한 환자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땠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은 짚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5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청송교도소로 이제 확진 판정받은 수용자들은 이송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자들, 이 사람들은 치료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일단 좀 환자분들의 중증도가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모든 중증도의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치료는 없거든요. 경증이거나 무증상이라면 네. 대증적인 요법이 그러니까 증상을 조절해주는 치료가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격리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폐렴이 있거나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이제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가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교도소이든 아니면 다른 구치소이든 의료기관이 아니고 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분들을 진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상태로 진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중증으로 진행할 때의 조치가 충분히 될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말고,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제 감염자 가운데 경증이나 무증상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아마 어떤 치료센터 여기 가서 이제 격리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 무증상이나 경증으로도 그냥 완치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 환자의 80% 정도는 네. 경증이나 무증상인 상태로 임상경과가 마무리됩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예. 사실은 특별한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면역력에 의해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종로구 시내버스에서도 기사 한 분이 지난 주말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교통시설, 특히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교통시설의 추가 감염 우려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감염의 가능성은 있죠. 이제 다만 이제 감염이 되었던 그 기사분 네. 그리고 승객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잘 쓰고 계셨고 또 계속 환기를 잘 시켰고 또 이제 이런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손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었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네. 전파 위험이 극단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텐데요. 문제는 이런 원칙이 계속 잘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마스크 잘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초기에 다른 이견들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네.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 적어도 80% 이상 전염력을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방역 수단일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숙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종료 예정이었던 거리두기 2.5단계 정부가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는 지금 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 있고 좀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추가적인 조치 없이 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2.5단계로 상당 기간을 유지해 왔거든요. 네. 이것이 유행이 커지는 속도를 늦춰주긴 했지만 아직도 감소시켜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 사실 2.5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의료의 체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버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2단계의 지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낮춰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기존의 단계가 유지되는 것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3단계 격상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빨리 단순간에 확 올려
걸려서 잡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3단계 격상하면 지금 확산세는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지금 이미 선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한참 지났고요. 이미 유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거든요. 네. 유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거리두기나 방역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사실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면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 20일 영국에서 귀국한 가족에게 발견이 됐고 또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을 했고 나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영국에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지금 들어왔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제 사실 이게 처음 일어난 변이는 아니고 예.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는 해오고 있는 중이었었고요. 네.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남아공에서 처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유럽 또 특히 영국에서 다수의 환자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전보다 전염력이 높아져 있다. 이런 게 확인된 바이러스이거든요. 예. 일단 기존에 국내에서 확인된 환자 중에는 이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람은 없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네. 좀 상황은 봐야 할 텐데요. 이 분들의 경우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이 됐을 테니까 전파 위험이 높지는 않겠지만 제가 갖는 걱정은 지금 환자분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환자가 꼭 영국에만 있지 않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환자가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예. 또 이제 환자분들이 어느 국가에서든 유입될 수 있고, 또 변이는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서 네.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모니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해외 유입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검사 키트도 바꿔야 되는 건지 이걸 통과할 수도 있는 건 아닌지 기존에 지금 여러 가지 백신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시 또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변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때 그 유전자를 이제 복제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계속 만드는데 네. 그 복제하는 과정 중에서 유전자의 일부가 잘못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어떤 이제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 일어난 변이는 아주 큰 부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나 진단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면역계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될 텐데 네. 이런 것이 효과가 아예 없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예상하는 것이고 실제 어떤지는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네. 백신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아마 백신 접종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고 지금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이거는 영하 70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곧 영국에서 승인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어떤 약물이든 백신이든 마찬가지인데요. 네. 어느 시점에나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든 유효성이든 100%인 것은 없거든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시점에 갖고 있는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고 어떤 게 되게 많은지 보는 거죠. 게다가 지금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장기간의 안전성을 모두 평가해서 어떤 약물이나 백신을 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저희가 초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백신의 효과는 훨씬 좋은 것은 맞고요. 또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안전성의 모니터링 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외국에서 많은 숫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과정 중에서는 접종을 중단해야 되는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백신 접종은 필요하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또 나중에 확인되는 게 집단 면역이 언제쯤 될 거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집단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높은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기초감염제 생산 지수가 2.5에서 3.5라고 보았으니까요. 네. 2.5라고 하면 60%, 3.5라고 하면 한 72% 정도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져야 하는데 면역력을 갖는다는 게 걸리거나 백신을 접종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감염자의 숫자가 외국에 비해서는 아주 많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개 한 1% 내외니까 결국은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백신의 양이나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테니까 어떤 시기를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본다면 적어도 내년 한 가을에서 겨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은 예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치료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치료제도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제 치료제 임상 연구는 사실 백신보다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치료제가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효과가 아주 극단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증 환자에서 중증으로 진행한율을 좀 낮춰준다거나 하는 형태의 제재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제일 큰 문제가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이거든요. 예. 중증의 경우에는 이제 덱사메타손과 같은 스테로이드 제제의 계열 요 약물이 치명률을 낮춰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다른 약물에 있어서는 치명률을 낮춰주는 게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경증 환자한테는 쓰면 안 되는 약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치료제는 아주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올 3월에 학생들 개학 연기했을 때만 해도 전쟁 때도 개학 연기는 없었는데 이런 일이 현실화가 됐다. 올해 언제쯤 끝날까 했는데 지금 해를 넘기게 됐어요, 이제. 네. 언제쯤 이게 코로나19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좀 생활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행도 좀 가고 싶고 네. 연말에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언제 가능할까요? 아마도 예.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어려울 겁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봐서는요. 네. 다만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런 것들이 충분한 영향을 갖게 된다면 적어도 이 바이러스가 갖는 의미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뭐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예. 저는 적어도 내년의 겨울은 올 겨울과 다르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좀 연말인데 좀 방역 관리 좀 철저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끝으로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았다고 이야기되었던 건 다 이제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의 영향이었었거든요. 네. 결국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파를 차단하는 건 우리가 뭐 백신을 당장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서 어떻게 해주시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들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만 더 참고 그동안 잘 해오셨던 것들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였습니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리포터입니다.